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주식 투자하는 분들께 꼭 질문을 드립니다. 왜 굳이 한국이어야 하냐고요. 우리는 아직 관성에 젖어 있어요. 과거에 한국 주식밖에 선택할 수 없던 시절, 그 관성이 남아서 일단 국내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영국, 독일까지 아무 제한 없이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NH투자증권 기준으로 해도 온라인 9개국, 오프라인 18개국, 총 27개국의 주식에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할 기업을 고를 때 어느 기업이 미래가 유망한가를 보고 고르는 것처럼 어느 나라가 미래가 유망한가를 보고 골라야겠죠. 그런데 한국이 과연 투자하기 좋은 나라일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유망해 보입니다. 최근 수십 년간 상승 가도를 달려왔고요. 높은 교육열의 근면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 정말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요소는 다 갖춘 나라죠. 그런데 이건 현재까지 그런 거고, 앞으로 한국의 미래가 어떨까? 이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 냉정히 보면 솔직히 어렵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인구예요. 인구 문제가 다른 모든 지표를 압살할 만큼 큰 영향력이 있는 지표인데도 우리는 아직 이걸 체감을 못합니다. 인구 문제는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걸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고 떠들어도 당장 체감을 못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몰려 있는지 다소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릴 겁니다. 70년대를 볼게요. 이때 한국의 출산율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4.53명. 이때는 정말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서 문제였어요. 당시 청와대에서는 이런 출산율이라면 경제 성장을 해도 늘어나는 인구가 다 잡아먹을 거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출산율이라는 건 2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이 2를 넘어가면 1인당 GDP에는 악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출산율이 높을수록 부양을 받아야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요. 그만큼 인당 GDP는 낮아지겠죠. 물론 지금 출생한 인구들이 성장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최소 20년 이상 걸리고 그 아이들도 또 2명 이상 출산을 하면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식량 생산 같은 자연에서 오는 부가가치는 인구가 많다고 더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급격히 인구가 늘어날 때는 농지는 한정되어 있고 사회 인프라가 따라가질 못해서 결국 모두가 빈곤해지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과거 한국이나 중국이나 산하 제한 정책을 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걸 멜서스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볼 때 우리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은 문제가 없다. 출산율만 낮추면 1인당 GDP가 크게 성장할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맞는 생각입니다. 인구가 너무 급격히 늘다 보니까 식량, 주거, 교육, 일자리, 연쇄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식량 부족하니까 보릿고개, 집 모자르니까 한 지붕 세 가족이 살기도 했고, 학교는 이부제 수업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사회 정비가 따라오지 못한 거죠. 저 어릴 때만 해도 학교는 오전 오후 이부제 수업했고요. 한 집에도 방별로 한 가족씩 사는 게 굉장히 흔했어요. 70년대, 80년대 GDP가 낮았던 데는 1인당 GDP라는 게 머릿수로 나누는 건데 키워야 할 인구가 많다 보니 그 사람들이 평균을 깎죠. 그래서 정부는 출산율을 이 정도까지만 낮추면 인구가 현재 상태에서 유지가 되니까 사회가 안정될 거라고 본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인구가 단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수의 급격한 변화가 문제예요. 기존 세대가 만들어둔 인프라를 후속 세대들이 무리 없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인구가 변하면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출산율이 2.1명 정도죠. 그래야 현재의 인구수가 유지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출산율이 0.7명까지 내려갔고 이제 곧 0.6명대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낮으면은 당장은 GDP가 올라가요. 일하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키워야 할 인구가 적어지거든요. 그럼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더 적은 사람이 여유 있게 나눠 쓰면서 삶의 질도 향상됩니다. 그게 한국의 모습이고요.
저출산 초기에 한국은 정말 큰 호황을 누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저출산 세대들이 언젠가는 생산을 해야 할 나이가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에 편입이 돼요. 저출산을 했던 세대들은 은퇴를 해서 부양을 받아야 할 나이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부양해야 할 생산 인구가 적은 거예요. 젊은 세대는 가뜩이나 적은 인구로 그 많은 은퇴자들을 부양해야 하니까 삶이 팍팍해지죠. 그래서 지금 20대들 사이에 헬조선 그러죠. 사회 모든 정책이 쪽수가 많은 40대, 50대, 60대 위주로 흘러가니까 20대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는 거예요. 팍팍해진 젊은 층은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출산을 더 안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출산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고출산 사회에서 갑자기 저출산 사회로 가니까 초기에는 생산 가능한 인구는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피부양 인구는 줄어드니까 엄청난 호황이 오죠. 그래프를 보셔도 1968년부터 이 간격이 쭉쭉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2021년까지 계속 벌어집니다. 부양이라는 사회의 무거운 짐을 덜어버리니까 GDP가 그냥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 시기가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최고 전성기고요. GDP 3만 불 넘고 선진국 대접 받고 넘쳐나는 돈을 사회 인프라에 투자해서 한국은 사회 시스템이 가장 잘 정비된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2021년까지 정점을 찍고 이제 그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저출산 시대가 된 게 대략 2001년부터라고 보는데요. 지금 그 세대들이 생산을 해야 하는 시점이 이제 왔어요. 2001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아직 20대 초반이니까 본격적으로 체감은 한 5, 6년 더 후에 올 거예요. 근데 얘네들 머리수도 얼마 안 되고 마지막 고출산 세대인 60년대생은 이제 은퇴를 시작했어요. 줄어드는 생산 인구만큼 새로운 인구가 유입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인구는 빨리 줄지 않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에 대한 수요는 계속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일할 사람 없다는 곡소리가 들릴 거예요. 이미 들리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2016년부터 출산율이 더 떨어져서 1명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20년 후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20년 후에는 출산율 4명이었던 세대와 0.7명일 때 세대가 공존하는 시대예요. 4명일 때 세대는 다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0.7명일 때 세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0.7명이 4명을 부양한다. 이게 가능한가요? 그래도 한국은 선진국이니까 GDP가 높으니까 괜찮을 거다. 이런 외신의 분석도 있지만요. 근데 지금 이 GDP가 순수한 GDP냐? 그게 아니란 거죠. 저출산빨로 나오는 소위 애 안 키우고 남은 잉여 자원을 투자한 게 잘 맞아떨어진 결과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출산율로 가면은 지금 이 GDP 절대 안 나옵니다. 미래 잠재력을 미리 다 땡겨가지고서 출산율 낮춰서 올려놓은 GDP가 지금이고요. 사람들은 지금 GDP보다 낮아지길 원하지 않아요. 이걸 낮추기 싫으니까 아니 낮출 수 없을 만큼 세대 균형이 무너져서 살기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출산을 더더욱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율 지금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억지로 유지하다가는 언젠간 뻥하고 터집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진 사례가 없어요. 얼마 전까지 출산율 1.2명인 일본, 고령화 사회다 난리를 쳤지만 0.7명인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미래로 가면 갈수록 내수로 먹고 살던 국내 기업들 다 작살이 날 거고요. 결국 살 길은 외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인재도 줄어들어서 경쟁할 사람도 이제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한국만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선진국들도 인구가 줄기는 해요. 프랑스가 1.79명, 미국이 1.64명, 독일이 1.53명인데 이런 나라는 그래도 좀 서서히 줄잖아요. 그럼 사회 시스템이 이걸 대비하고 준비할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이미 이민을 많이 받기 시작해서 인구를 유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이민도 잘 안 받죠. 또 받는다고 해도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이 그다지 이민 오기에 메리트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이민자를 받는 것도 회의적이에요. 모든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 인구 고민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비껴간 선진국이 하나 있으니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출산율이 1.64명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것도 선진국들이랑 비교했을 때 절대 낮은 게 아니고요. 또
미국은 이민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줄 서 있습니다. 미국은 이 중에서 언제든지 좋은 사람을 원하는 만큼 골라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인구 전망을 보면 2042년이 되면 출생아와 사망자 수가 역전이 됩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지 않아요. 이민자를 그만큼 계속 받을 거거든요. 미국 인구는 2100년에 4억 3,400만 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미국은 원래 이민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민을 받아도 국민적인 거부감이 별로 없죠. 단일 민족이라고 해서 이민자를 적대하는 한국과는 차원이 달라요. 개도국이 인구 늘리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인구 늘어난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고요.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느 나라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을까요? 클 만큼 다 커버려서 이제 한계를 드러낸 나라가 있고요. 지금도 크지만 앞으로 더 클 잠재력을 갖춘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에 투자할지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귀찮다는 이유로 단기적으로 보거나 고정관념, 타성에 젖어서 이걸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도 제가 태어나서 제가 살아가야 할 나라를 이렇게 전망하는 게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어도 정부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체감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수십 년을 저출산으로 꿀을 빨아왔는데 아무리 미래에 청구서가 날아온다 어쩐다 한들 이게 몇십 년을 이어져 오니까 면역이 돼버려서 앞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게 지금 국민이랑 정부의 생각이에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고 1인 1표다 보니까 앞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젊은 사람들보다 지금 향유하고 누리는 40대 이상 세대들의 인구가 더 많아요. 정부도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고요. 세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대립하는 와중에도 정부는 기성세대의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불만이 쌓이고 고조되면 나중에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좀 걱정이 돼요. 지금 국민연금 운영하는 것도 도저히 유지가 불가능한 거를 가지고 계속 봉합하고 땜질해 가면서 꾸역꾸역 버텨내는데요. 계속 젊은 세대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제대로 운영하려면 보험료 2배로 올리고 받는 돈 깎아도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죠. 지금 당장 일 아니니까. 정치인들은 어차피 내 임기 때 아니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 표나 더 얻어보자 라면서 지금 이 상황에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자는 얘기는 하고 있고 계속 세대 간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세대 간 부양이라는 사회적 약속이 깨지는 겁니다. 미래엔 더 이상 세대 간 부양이라는 게 없어질 거예요. 그때 누가 나를 지킬 것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모아놓은 사적 연금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반드시 투자를 하고 개인연금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미국 주식 투자할 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세금이에요.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금 저축으로 투자하면 과세 이연을 시켜줘서 세금 부담이 사라져요. 그런데 마침 개인연금이 필요하잖아요. 아, 그럼 잘 됐다. 연금 저축을 통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되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부가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도 국민들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미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희들이 살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혜택들을 주고 국민들을 그쪽으로 유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신호에 맞게 따라가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연금 저축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해라. 지금 시대에는 그거 이상 가는 투자가 없다고요. 어떤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S&P 500 같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되고요. 너무 한 가지에만 투자하는 게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은 인덱스 펀드 여러 가지를 섞어보세요. 삼성증권에는 머니바게트가 제작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을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제대로 된 인덱스 펀드로만 상품을 구성하면은 적어도 노후에 빈곤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늘 호소드리잖아요. 연금 저축 펀드 꼭 해라. 미국 주식 꼭 투자하시라. 나라와 사회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걸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저도 책임이 있어요. 저도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출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 저도 일조하고 있다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저 결혼하고 출산하는 거 도와주실 분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